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으로 중국을 보고자 노력하는 한중 다문화 가정의 차코페페입니다. 먼저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중국의 쌍순환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중국 쌍순환 전략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쌍순환 전략을 굉장히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준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최대한 쉽게 다섯 가지 시각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더불어서 제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 중에 이 어린이 시청자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린이들이 봤을 때 재밌는 내용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평소에 인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댓글을 남겨주신다든지 상당수가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쌍순환 전략에 대해서 할 때도 설명의 어떤 그 난이도를 어디에 맞춰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요. 한번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정도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2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중국은 베이징에서 제19기 오중전회가 열렸습니다. 19기라는 것은요, 중국의 중앙위원회의 19번째 기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중앙위원회라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중국의 전국적으로 공산당원이 한 9천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국 대표 대회를 했을 경우에 한 2,200명 정도가 모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한 205분 정도를 추려서 중앙위원회로 추대를 합니다. 물론 그 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후보위원 170명 정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중앙정치국위원이 25명이 나오고요. 또 그 안에서 중국 상무위원이 7에서 9분 정도가 나오고요. 마지막에 거기서 한 명 뽑는 게 총석입니다. 이런 과정인데요. 중앙위원회에 약 200명 정도 되는 이분들이 사실상 현대 중국의 최고 수준의 엘리트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엘리트라는 것은요, 뭐 단순히 돈과 권력이 많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중국 공산당이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막 공부를 엄청나게 잘하는 이런 출신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중앙위원회의 200명 정도는 한 나라, 웬만한 나라의 최고 수준의 엘리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200명 정도가 모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중앙위원회가 선출이 되면은 임기가 한 5년 정도씩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모여서 하는 전체 회의를 1중전에, 그리고 두 번째로 모여서 하는 전체 회의를 2중전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19기가 1중, 2중, 3중, 4중, 5중이 있었다면은 18기도 그게 있었겠죠? 17기도 있었겠죠?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19기에 5중전에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 다음에 이 5중전에는 전체 회의 중에서 5중전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차년도부터 시작을 하는 중국의 5개년 경제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2020년에 5중전회를 했잖아요. 그러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국이 가져가는 5개년 경제계획을 2020년 5중전에서 수립을 한다, 이런 겁니다. 자, 5년 전에는 또 똑같이 그 5년 전 5중전에서 한 거고요.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수립이 된 5개년 경제계획은요, 14번째 5개년 경제계획이 됩니다. 따라서 중국과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엮여있는 주변국 입장에서는요, 이 5중전회가 굉장히 중요한 전체 회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 5중전회에서는요, 굉장히 좀 특이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의 총서기가 이런 발언을 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우리가 서 있다. 독립적인 혁신을 바탕으로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강조를 하면서 쌍순환이라는 개념을 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쌍순환이라는 거는 도대체 뭘까요? 제 주변에 계신 분들, 그리고 중국과 별 관계가 없이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여쭤본 결과 쌍순환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고 계시는 분은 없으셨습니다. 쌍순환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뭘 더블로다가 한다는 거 아니냐, 뭘 두 개로 갖다가 뭘 이렇게 뭐 해보겠다는 거 아니냐, 근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 모르고 그냥 그 쌍이라는 말이 이제 둘이라는 뜻이니까 그거를 가지고선 각자 본인의 상상력을 추가해서
굉장히 자기 편한 대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이거를 쌍순환에 대해서 굉장히 알기 쉽게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5가지 측면에서 이 쌍순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요. 쌍순환이니까 순환이 2개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이거는 뭐 명백합니다. 순환이 2개가 있다. 그러니까 그 순환의 내용들이 뭔지를 살펴보면 이 쌍순환의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순환은 무엇이냐? 여기서 얘기하는 순환이라는 거는요. 저도 이제 중국어를 되게 오랫동안 사용을 해본 사람으로서 중국 사람들이 특히 엘리트층으로 갈수록 쓰는 언어의 그 느낌이 있습니다. 중국어에서 사용되는 느낌 중에 굉장히 은은하게 표현을 하지만 그 안에 묵직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을 굉장히 고급 표현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쌍순환은 그런 색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언어 같아요. 자, 순환이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하나의 경제가 운행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누가 팔고 또 팔고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하나의 경제 생태계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미국 일변도의 소비 시장에 중국도 추가를 하겠다는 의도가 은연중에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시각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직장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것에 삽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하는 경제 활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직장에서 여러분이 일을 한다는 거는요, 직장이 여러분이 그냥 고생했다고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직장이 요구를 하는 어떤 노동이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공한 서비스와 반대 방향으로 급여라는 형태로 여러분이 돈을 받으시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여러분은 그 돈을 가지고 또 다른 누군가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을 하시는 겁니다.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 활동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그만 내용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직장, 개인, 상품 서비스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 서비스라는 것은 하나의 또 다른 회사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가 하단에 새로 생긴 개인 소비자에게 급여를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급여를 받은 이 개인 소비자, 직원이기도 한 이 사람이 다시 처음에 좌상단에 있던 직장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좌상단 직장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돈이 계속해서 한 바퀴 돌았죠. 자, 이것은 하나의 순환하는 생태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4개의 경제 주체만 있다고 본다면 이 안에서 정확하게 순환하는 경제가 됩니다. 자, 이것을 하나의 순환이라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아까와 똑같은데 마지막에 있던 개인 소비자가 첫 번째 있던 직장의 기업체의 상품 서비스 구매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전체적으로 돌기는 도는데 순환이 된 건 아니죠. 처음으로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환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은 어렵지 않으시죠? 돈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내 손으로 돌아오면 순환인 거고, 돈이 돌긴 도는데 내 손으로 안 들어왔다 그러면 순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모든 경제 활동은 다 자기 나라 안에서 순환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일단 대한민국 경제는 순환하는 경제인가요? 아닙니다. 순환하는 경제면 저희가 수출 수입을 할 이유가 없겠죠. 자, 그러면은 순환하는 경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는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북한과 같은 나라들도요,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수출을 하고, 아프리카에 있는 극빈층의 어떤 굉장히 극심한 가난에 살고 있는 나라들도 나름의 수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나라들만 놓고 본다면요, 이런 순환을 하는 경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심지어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도 이렇게는 하지 못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니까 미국이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자체적으로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가 없었던 겁니다. 미국은 지금 제조업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부터 받고 있죠. 자,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현대사회의 모든 경제 활동은요, 하나의 국가 단위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경제 생태계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걸까요? 엄밀한 의미에서 시작된 거를 따져보면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가 얽혀있는 이런 경제 생태계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이제 여기서 나가지 못하는 지경까지 된 데에는 미국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특히 90년대에 구소련이 붕괴를 하고 나면서부터 미국이 전 세계를 갖다가 가져가는 글로벌 전략을 새롭게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략에 의거해서 지금은 모든 나라들이 마치 사슬이 얽혀있듯이 그렇게 얽혀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중국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알려고 할수록 미국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 이상으로 중국의 엘리트층에서 미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움직임을 갖다가 저희가 판단하기 위해선 중국이 미국을 어떻게 보는가, 즉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이런 것을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어쩔 수 없는 숙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예전에 2005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더라고요. 세종시에 이 홍성국 전 해안리서치 대표를 역임하셨던 분인데요. 이분께서 세계경제의 그림자 미국이라는 책을 2005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분은 어떤 주장을 하시냐면요, 미국은 자기의 초강대국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10가지의 독점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이 계속 깨지지 않도록 운영하는 데에 집중하는 나라다, 이렇게 미국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국의 다양한 미국 전문가들의 강연이나 책들을 살펴보았지만 이 내용이 저에게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다가왔고요, 또 현실성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 10가지를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요. 그 중에 하나인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라는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이 스스로 약화되는 제조업 경쟁력을 갖다가 만회하기 위해서 제조업은 원가가 저렴한 미국의 생산에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나라를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미국 자체적으로는 금융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것만 남게 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을 한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미국이 전 세계의 경제 판도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때에 우리가 그 기회를 잘 포착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현재 중국도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미국이 만든 이러한 어떤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서로 얽혀있는 이것을 GVC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글로벌 밸류체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 글로벌 밸류체인은 핵심 내용이 다른 나라들은 열심히 제품을 만듭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재떨이가 하나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재떨이의 원재료를 생산하는 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 이 재떨이에서 중요한 부분을 추가 생산하는 사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조립을 하는 사람,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것을 소비하는 사람,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이게 하나의 경제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미국은 어떤 역할을 가져가느냐면요, 맨 끝에 소비하는 소비자의 역할을 가져갔던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뭘 하느냐? 내가 노동력만 있는 나라는 노동력만 들여서 이거를 만듭니다. 내가 원자재만 있다, 원자재를 투여합니다. 내가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기술을 투여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가 분업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미국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미국은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무한정 소비를 하면 미국이 돈이 거덜나지 않겠느냐? 바로 여기에 재밌는 게 있는데요. 홍성국 저자가 지적한 부분이 이겁니다. 이게 지금 미국이 수립을 해놓은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그런 방식입니다. 자, 뭐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에 독일이 최첨단 기술로 이거를 만듭니다. 그래서 미국에 수출을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독일 브랜드니까 사야겠다, 독일 브랜드 호응이 좋으니까요, 사죠. 그럼 독일이 그 돈을 달러로 받습니다. 자, 그런데 독일 입장에서는 이 달러를 어디에 놔둬야 되죠? 이 달러를 다시 활용을 해서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생산활동에 쓰든지 아니면 금융투자를 하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가장 안전한 투자처가 미국이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벌어들인 돈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옵니다. 투자의 형태로요. 자, 그러면 미국은 계속해서 누군가의 채무국이 되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 빚혀서 얼마 빚혀서.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죠?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달러를 찍어내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형태인 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은 자국의 어떤 산업 경쟁력은 계속해서 낮아지는데 대신에 기축통화로서의 경쟁력, 그 다음에 군사 강국으로서의 패권, 이것은 절대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 저자에 따르면. 2005년도에 나왔을 때에는 이 내용이 조금 긴가민가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가면 갈수록 굉장히 탁견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미국이 이런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과 지금 중국의 쌍순환 전략이 무슨 관계냐? 자,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